자, 좀 쉬셨고 교재는 290페이지를 보세요. 자, 이제 물권법의 마지막 파트인데 이제 저당권이 나오죠. 저당권 양이 꽤 많아요. 그 다음에 담보물권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 유치권은 많이 들어보진 못했다 하더라도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가장 흔한 담보물권이고 뭐 담보물권의 왕이라고 하는데, 그럼 290페이지 교재를 보시게 되면 저당권이라는 게 뭐냐,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담보로 부동산, 토지나 건물 잡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다만 이제 법적으로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냐 얘기인데,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자 여기에 포인트가 있죠. 점유를 이전한다, 이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그 저당권의 목적물이 되는 부동산 점유를 할 필요는 없어요. 유치권은 반드시 뭘 해야 돼? 점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권리가 다 차이가 있단 말이죠. 자, 하지 않고 채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이 대상이 된다는 거죠. 여기는 유치권은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당권은 뭐만? 부동산만. 법에 다 그렇게 적혀져 있는 거죠.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저당권의 효력으로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을 뭐 받을 수 있냐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유치권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 그래요. 유치권은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요. 법이 그렇게 다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할 게 하나 없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고를 빨리 가지셔야지, 여러분이 막 자꾸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권은 점유를 넘겨받지 않고서 관념적으로 이제 지배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등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등기를 해놓고 있다가 돈을 안 갚으면 그 부동산을 경매쳐서 다른 사람보다 우선 배당 받을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담보물권이라 하더라도 완벽한 담보물권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채무자가 돈을 안 주면 그냥 유치권자는 나도 네 물건 안 주겠다, 서로 대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냥 대치 상태. 굉장히 좀 불안전한 담보물권인데, 이 저당권은 그래 너 안 줘? 그럼 나는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 쳐가지고 먼저 배당 받아갈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뽑아낼 게, 그러면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저당권을 침해했을 때 저당권자는 당연히 저당권에 의한 물권적 조건 행사할 수 있겠죠. 그럼 물권적 조건은 내용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반환 청구, 재거 청구, 예방 청구. 들어보셨나요? 자, 저당권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지난주에 지역권 할 때도 얘기해드렸는데, 반환은 돌려달라는 얘기죠. 그럼 지가 가지고 있으려면 자기가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점유를 할 수 있어야 돌려달라고 그러지. 예? 올해 저당권의 정답이 그거라니까요. 저당권에서 나온 게 아니라 물권적 조건의 정답이. 원래 물권적 조건은 반환 청구, 재거 청구, 예방 청구. 기억나세요? 예, 그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반환을 해달라는 것은 그러면 자기한테 돌려달라는 얘기니까 지가 그 물건을 뭐 하고 있을 수 있어야, 점유할 수 있어야 돌려달라는 얘기가 나오지. 그럼 저당권자는 그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저당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는 할 수가 없고, 그럼 저당권에 의해서 방해 재거 청구나 예방 청구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원리를 이해하시면서 들어가시라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거 공부하시는 거야.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거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안 하다가 법에서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그런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들어가셔서 자꾸 보시고 하시면 이제 문제 나오면 골라내시면 된다니까. 자, 저당권의 기본 개념이고, 법적 성질은 다 똑같죠. 뭐 담보물권이니까 뭐 우선 변제 효력이 있고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면서 부정성 수반서 다 있으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자, 저당권이 성립하는 모습을 봅시다. 아까 유치권은 서로 계약을 해야 성립한다, 자동으로 성립한다. 자동으로. 그것을 법정 담보물권이라고 했어요. 그럼 저당권은 여러분이 저한테 1억을 빌려줬으면 채권이 발생됐죠? 그럼 자동으로 저당권이 성립되나요? 아니죠. 별도로 계약을 해야죠. 그래서 저당권은 약정 담보물권이라고 그래요. 약정을 해야 발생하는 거다. 그런 것은 뭐 막 외울 필요는 없고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당권은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계약 당사자가 있을 텐데, 그러면 저당권도 어쨌든 담보물권이니까 주인이다, 종이다. 저당권 10분을 안 쉬든지 해야지. 이게 10분 쉬면은 모든 담보물권은 종이라고 했잖아 이게. 그럼 유치권도 종이고 저당권도 종이라니까요. 저당권만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이 있다니까요. 채권 없어졌으면 저당권도 자동으로 없어진다니까. 채권 넘어가면 저당권도 넘어가야 된다니까. 좀 넓게 생각하시면서 들어오시라니까. 그러면 저당권 계약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 담보할 채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지. 채권도 없는데 저당권 계약부터 먼저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럼 채권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게 돈 빌려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1억을 빌려주든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 받든 뭐든 채권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채권 발생하는 것도 서로 계약에 의해서 발생한다, 아니면 그냥 자동으로 발생한다? 계약을 해야죠. 돈 빌려달라 뭐 하는 거, 대출 계약이라든지 뭐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든지. 그건 채권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끝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여러분이 저만 믿고 그냥 1억 빌려주고 끝날 수도 있지. 근데 저는 믿지만 돈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1년 뒤에 갚는다고 그랬는데 1년 뒤에 제가 돈이 없으면 못 갚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이 1억 대신에 받을 수 있는 담보를 좀 잡자, 그런 얘기지. 자, 그럼 당연히 담보를 잡기 위해서는 그 담보를 잡아야 될 저당권이란 권리를 취득해야 되는데, 그럼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저당권 설정 계약이 있기 전에는 이미 뭐가 있었고요? 채권. 그러면 채권이 있으면 돈 받을 사람을 뭐라 하고? 채권자. 돈 갚을 사람을 채무자. 그래요. 그럼 이 관계는 채권 관계에서 하는 얘기지 저당권 관계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죠. 그럼 이런 걸 전제로 깔고 다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한다. 그럼 저당권 설정 계약에도 계약이니까 양 당사자가 있을 텐데 이쪽을 저당권자, 자, 이쪽을 저당권 설정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건이니까 플러스 뭐까지 해야 된다? 등까지 해야 이제 저당권이라는 게 발생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잡아야 될 게, 요즘은 뭐 너무 기초적인 거라서 사실은 문제는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기본으로 깔아야 될 거, 누가 저당권자가 되고 누가 저당권 설정가 되느냐, 이 문제예요. 자, 그럼 따져봅시다. 저당권자는 뭘 갖는 사람이에요? 초당권. 그럼 이 저당권은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종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이 저당권은 주인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 따로따로 있어야 된다? 같이. 그럼 이 주인이 되는 게 뭔가요? 채권. 그럼 채권 가진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채권자. 그러면 채권자가 곧 저당권자가 돼야 된다, 다른 사람도 저당권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죠, 당연히. 이거 가진 사람하고 이거 가진 사람이 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중관계 있으니까. 채권 가진 사람하고 저당권 가진 사람이 분리할 수가 없지, 원칙적으로. 쉽게 해서 여러분이 저한테 돈 1억을 빌려줬으면 여러분을 뭐라 한다? 채권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제 아파트에 저당권 설정했어요. 그럼 여러분을 뭐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당권자라 해야지. 여러분이 채권자가 되고 저당권자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뭐 이웃 사람이 된다, 친구가 된다. 그럼 여러분이 돈을 못 갚는다 하더라도 저당권자가 경매 쳐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난 경매를 못 치겠다, 그래 버리면 어떻게 해?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당권자는 반드시 누구여야 돼요? 채권자여야 돼요. 채권자 아닌 사람은 저당권자가 될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법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은 법대로 산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외가 인정돼요.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 지금은 저당권자는 누구에 한한다? 채권자 하나의 원칙적으로. 그럼 반대 사람 저당권 누가 있어야 돼요? 설정자. 그럼 여기도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에 한한다. 그럼 맞냐 틀리냐, 그 문제예요. 자, 채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는 아무 상관이 없어. 어쨌든 요 1억을 못 갚았을 때 경매 쳐서 받을 만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보통은 돈 빌린 사람이 자기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하려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러면 채무자 겸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자가 되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돈은 빌리는데 제가 부동산이 없어, 알거지야.
근데 여러분은 담보로 뭐 제공해달래요. 그래서 저는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으니까 돈은 제가 빌리지만 제 친구가 부동산 갑부야. 그래서 친구한테 부탁해서 야, 내가 1억을 지금 누구한테 빌리는데 그 담보로 제공해달라고 그러는데 나 부동산이 없으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좀 네 부동산 중에 어느 한 부동산 좀 담보로 제공 좀 해줘라. 제가 부탁하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할게. 그렇게 했어요. 그럼 그 저당권 계약을 그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계약을 해야 돼요? 제 친구가 와서 계약해야 돼요? 친구가 와서 계약이지. 친구 거니까. 됐나요? 그럼 친구는 채무자가 아니지.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에도 되고 채무자 아닌 사람에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만 받아내면 되니까 1억만 받아면 되니까 경매쳐 가지고. 자, 그러면 채무자도 될 수 있고 제3자도 될 수 있는데 얘를 뭐라고 그러냐고요. 얘를 제3자를. 자, 그러면 제3자는 지금 지가 돈 빌린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야. 이 사람은 채무자는 별도로 있죠. 그러면 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보증 쓰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몸뚱아리로 보증 섰어요? 물건 가지고 보증 섰어요? 물건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을 물상보증이라고 그래요. 물건 가지고 보증 쓴 사람이다. 이렇게 된다고요. 자, 이해되셨죠? 그럼 정리합니다. 저당권이 성립되려면 저당권 설정 계약하고 등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계약 당사자 중에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누구의 하나지만 채권자의 하나여야 돼요. 하지만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의 하나다 그러면 틀리고 채무자가 되든 누가 되든 제3자가 되든 상관이 없다. 제3자를 누가 뭘 한다? 물상보증을 한다. 됐어요. 자, 그게 291페이지에 저당권 성립에서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에서 자, 1번을 보시게 되면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다. 자,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인 것이 보통이지만 꼭 채무자일 필요는 없고 누구도 된다? 제3자. 이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물상보증인. 상관없다. 하지만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누구의 하나인다고요? 채권자의 하나죠. 됐죠? 예. 그 다음 뭐 등기하는 것은 크게 문제 없고요. 자, 293페이지를 가보세요. 왜 말을 안 들어? 자, 저당권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문제가 많이 나오는 파트가 저당권의 효력이에요. 자, 저당권 효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 그 중에 괄호 2번을 보세요.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저건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자, 이제 가배부동산에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했다. 그러면 이 저당권은, 저당권자는 이 건물을 점유를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문제는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 저당권자는 이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를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매는 아무거나 치는 게 아니라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에 대해서만 경매 들어가야 된다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도 가지고 있고 B라는 토지도 가지고 있고 또 C라는 건물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얘가 돈을 못 갚았을 때 이 저당권자가 경매 칠 것은 뭐에 대해서만? A에 대해서만 들어가야지. 아무리 채무자 거라 하더라도 B나 C 건물에 대해서는 경매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 저당권의 효력이, 자, 그러면 A 건물 등기부에는 당연히 저당권자가 돼 있겠죠? 그럼 당연히 이 저당권은 이 건물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이 세상은 항상. 자, 이랬다가 이 건물 옆에 얘가 건물 소유자가 창고 하나를 줬어요. 이렇게. 그럼 창고도 건물인가요? 아닌가요? 건물이죠. 네. 근데 얘가 돈을 못 갚아. 그래서 얘가 경매 치려고 그래. 그럼 얘는 요 A 건물만 치려고 그럴까요? 그 옆에 있는 창고도 같이 경매 치려고 그럴까요? 창고도 같이 경매 치려고 그러겠지. 그럼 얘는 뭐라고 할까요? 야, 너는 A만 담보로 잡았지 창고는 담보로 잡은 거 아니니까 이 건물 A 건물만 하지 창고는 경매 치지 말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저당권 효력이 그러면 이 A 건물에는 당연히 미치지만
그 옆에 있는 창고라는 또 다른 건물에도 효력이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를 정해놔야 서로 싸움이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여기서 말하는 게 그래서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이 어디에 미치느냐, 이걸 법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법정을 보니까 358조에 저당권 효력은 당연히 이 저당 부동산에 미치지만 거기뿐만 아니라 이 저당 부동산에 뭐한 물건? 부합한 물건, 그 다음에 또 어디? 종물에도 미친다. 물론 이건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얘기는 당사자끼리 약정에 의해서 부합된 물건이나 총물에 미치지 않기로 하자, 그러면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건 차후에 봐도 되고. 그럼 당연히 문제는 이제 여기서, 자, 이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자, 이걸 우리가 앞쪽에서 간단하게 뭐라고 배우셨냐면 부합물이라고 배우셨어요. 기억나시나요? 부합물. 예, 우리 공부하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침대는 거다. 시침대는 거. 시침대는 거. 그래서 제가 확인을 시켜드려요. 예, 확인을 시켜드리는데, 어디에서 이제 나오냐면 21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깜짝 놀랍니다. 소스라치게 놀랐죠. 예. 보면은 216페이지에 거기 2번에 부합이라는 게 나오고 밑에 밑줄이 쭉쭉 그어져 있습니다. 예, 그렇죠? 누가 했을까? 여러분들이 했지, 본인들이. 여기서 부합물이 되냐 안 되냐를 제가 설명하면서 저당권 파트에서 한 번 더 나온다, 이게. 예, 그 얘기를 해드렸다고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시고 하시면 다 연결이 돼요. 하여간 저는 어쨌든 이것만 가지고 한 사람이니까 여기 다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뭐가 연결되고 하는 것을 할 테니까. 그럼 결국은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부합물이냐 아니냐를 따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합물이라면 저당권 효력이 미칠 거고, 아니라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질 않겠지. 그 다음에 이제 종물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도 하나의 물건이에요. 근데 이쪽에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주로 이쪽을 가지고 이제 물건 가지고 나오지 이쪽은 잘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자, 이것도 물건인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반대 물건도 있겠죠? 반대 물건 뭐라고 할까? 그렇죠. 그래요. 이게 말장난 잘 하시면 돼, 이게. 주종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물건도 주된 물건이 있고 종된 물건이 있더라고, 이렇게 구별을 해요. 근데 민법에 나와 있지만 이 주물, 종물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 중개사 시험범위 밖에 얘기해요. 그래서 이쪽에서 문제를 안 내. 이쪽에서 문제 내면 우리가 득달같이 이시적거리게 들어갈 거니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 걸 가지고 냈으니까. 하지만 이건 우리 시험 범위에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이걸 주로 낸다고, 이거. 그럼 이쪽은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이제 나중에 볼 게 한두 개 있어요. 그것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주물하고 종물은, 자, 이것도 무슨 관계니까? 주종 관계예요. 그러니까 얘가 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종물은 주물에 쉽게 얘기해서 상용에 공용되는 뭐 어쩌고저쩌고 어렵게 나오는데 그냥 쉽게 우리말로 풀면 이거 주된 물건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물건이 종물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알 필요는 없어. 우리 시험범위 바뀌니까. 예, 근데 여러분들 하도 이제 답답해 하시고 뭐 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TV를 사면은 TV를 이용하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리모컨이 필요하죠. 그럼 TV하고 리모컨은 같은 물건이에요? 다른 물건이에요? 다른 물건이죠. 다만 리모컨이 TV의 어떤 물건? 종물이라고. 그럼 TV가 주물, 리모컨이 종물. 그럼 TV 팔 때 TV만 줘요? 리모컨도 같이 줘요? 같이 줘야지. 그런 거예요, 항상 주종관계라는 것은. 의미 이해되셨죠? 네, 이해하시고. 자, 그래서 밑을 보시게 되면 자,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는데, 자, 요건 부합물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게, 남의 땅에 무단으로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는 토지에 부합이 된다고 그랬고, 그래서 제가 그럼 이 토지의 저당권은 이 나무에까지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자, 건물에다가 또 증축을 했을 때, 사실 이건 뭐 증축 건물이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닌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부합물로서 이제 미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하나 체크할 것은 이 부합물이기만 하면 되는 거지, 부합물이나 촉물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부합된 것이든 설정 후에 부합된 것이든 묻질 않는다는 거. 저당권 설정 후에 부합된 것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틀린 질문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예. 부합이 되거나 촉물은 저당권 설정 전에 있었건 후에 있던 따진다, 따지지 않는다. 따지지 않고 다 미친단 말이에요. 자, 그 정도 보시고, 부합물 뭐 이런 것들 나오죠. 과실은 나중에 좀 보도록 해요. 과실 얘기하려면 한참 많이 걸리니까. 그러면 간단하게만 이 용어만 잡을게요. 과실 그러면 어느 물건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과실이라고 그래요. 물건으로부터 나오는 수익. 그래서 이것도 뭐 천연과실이다, 법정과실이다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그거 나눌 필요는 없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과실 자체를 가지고 물어보진 않아요. 그럼 주로 우리 중개사 시험 범위 내에서는 법정과실을 가지고 주로 얘기하는데, 그 법정과실로 가장 대표적인 게 땅을 빌려줬으면 땅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서 받는 임대료 나오죠. 또 지료 나오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라 한다? 과실이라고 그래요. 지료라든지 임대차 있으면 차임이라고 그러죠. 자, 이런 걸 이제 과실이라고 그래요. 자,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나중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냐 안 미치냐는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일단 부합물에 대해서, 촉물에 대해서 미친다는 거 잡으시고. 자, 쭉 가시다 보면 295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 보시게 되면 물상대유라는 게 나와요. 자, 이 물상대유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대로 들어가 봅시다. 물, 그렇죠? 상자가 무슨 상자일까요? 의상자, 그렇죠? 대위는 대신 미친다는 거예요. 그 물건 위에 대신 미친다고. 자, 대충은 그런 뜻은 이제 이제 두시는데,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을이 갑한테 1억 빌려주고 요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취득했어. 그럼 이 저당권은 이 건물에 대해서 효력이 미친다는 얘기죠. 자, 이 상태에서 나중에 지금 돈은 아직 못 갚았는데 채권은 그대로 있는데, 자, 건물이 화재가 나서 전소가 됐어요. 홀라당 다 타버렸다고. 이렇게 해야 풀난 것 같죠? 그럼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하지만 채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당권 있을까, 없을까? 그게 포인트예요. 자, 그럼 제가 힌트 드릴게요. 저당권은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건. 자, 됐어요. 자, 저 건물이 홀라당 다 타버렸죠?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저당권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야지. 그런 논리를 여러분이 뽑아낼 줄 아셔야 된다니까. 제가 이렇습니다 설명한 걸 그대로 그냥 외우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러면 한계가 있어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은 우리 민법의 원리를 자꾸 지금 말씀드려서 외우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뽑아낼 수 있는 것을 기본으로 잡고, 그리고 시험이니까 안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외울 수 있는 건 이제 나중에 거기다 위에 올렸는데, 근데 그런 원리를 이해를 못하고 계속 모든 걸 외우려고 그러면 힘들어지지. 모든 물건은 사람에 대한 권리다, 물건에 대한 권리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물건이 있어야 물건이라는 것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저당권도 이 건물에 대한 거죠. 근데 건물이 있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건물도 없는데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거죠.
원리예요, 그게. 예. 그래서 물건의 소멸 사유로 물건, 목적물이 멸실된 것도 물건의 소멸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 생겨요. 원칙적으로 해서 이 저작권이 없어져야 돼. 자, 그런데 갑이 요 건물 화재 나기 전에 화재 보험을 들어놨는 거예요. 화재 보험. 그러면 화재가 나서 건물이 홀라당 타버린 대신에 이 건물 소유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뭐가 나올까요? 보험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계속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 공평이라고 했어요. 공평. 그러면 채권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뭐는 없어져 버리면, 저당권 없어져 버리면 얘는 건물 불타버린 대신에 화재 보험금이 다 얘한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세상이 평화로우려면 얘는 화재 보험금 받아서 그 중에 얘한테 빌린 돈을 이렇게 갚으면 참 평화롭겠죠, 이 세상이. 근데 얘는 이제 그거 갚으려고 그럴까요? 안 갚으려고 그럴까요? 안 갚으려고 그러지. 어차피 뭐 날릴 건물도 없는데.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는 원래 여기서 끝났으면 이것도 없어져야 되지만 이 저당권의 목적물 대신에 뭐가 나오니까, 보험금이 나오니까, 그럼 당연히 이 저당권은 없어져야 돼요. 건물 대신에 나온 보험금에 효력이 미쳐야 돼요. 보험금에 미쳐야죠. 이걸 뭘 하는 거야? 물상대유를 하는 거예요. 이 물건 대신 나온 것에 효력이 계속 미치는 것을. 이게 상식이지. 이게 평등한 거고. 그래서 이 보험금을 얘가 받기 전에 압류를 해놔요. 왜? 얘가 다 받아버리면 또 이 사람의 돈하고 또 다 섞여버리니까 얘가 못 받도록 압류를 시켜놓고 저당권자가 요거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먼저 받아가고 얘 나머지 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상식이겠죠? 네, 이런 걸 물상대유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만 체크할게요. 그러면 물상대유가 인정되는데 그럼 저당권자는 가만히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자, 물상대유를 하기 위해서는 이 소유자가 뭐 받기 전에, 보험 받기 전에 못 받도록 뭘 해놔야 돼요? 압류를 해놔야 돼요. 여기서 자주 물상대유에서 나오는 아주 흔한 지문이 나와. 그러면 이 물상대유권을 행사하기 위한 압류는 꼭 저당권자가 해야 되냐? 이제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럼 반드시 저당권자가 할 필요는 없어요. 요 압류를 하는 이유는 얘가 보험금을 못 받게 만들기 위한 거니까. 그러면 이 사람 빼고 다른 채권자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얘도 여기서부터 받으려니까 얘가 먼저 압류 들어갈 수 있죠. 자, 그러면 또 얘 저당권자는 이 화재보험금에 대해서 물상대유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아직 얘한테 안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압류는 저당권자 아닌 다른 사람에도 돼요. 이거는.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물상대유의 의의를 봅시다. 저당권의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거나 공용징수. 자, 공용징수 수용된 거 수용. 토지가 수용되면,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가 수용되면 원래 저당권이 없어져야 돼요. 네, 하지만 수용 보상금이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 저당권은 수용 보상금에 효력이 미쳐요. 그래서 그 목적물의 가름 대신하는 금전이나 기타 물건으로 변한 경우에 저당권이 그 목적물의 가치 변형물에 계속 존속하게 되는 거. 자, 이것을 우리가 물상대유를 한다. 주로 이제 보험금이라든지 수용 보상금 이런 데 이제 물상대유가 들어가죠. 자, 디귿을 보세요. 물상대유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상금 등 지급이나 인도 전에 뭘 해야 되는데? 압류해야 되는데 이때 압류는 반드시 저당권자가 해야 된다? 땡. 반드시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이 해놓으면 돼요. 자,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다시 들어가 봅시다. 아까 담보물건의 공통적인 성질 중에, 자, 모든 담보물건은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종이니까 유치권이든 저당권이든 부종성이 있어야 되겠죠? 수반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불가분성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까지는 유치권이든 저당권이든 똑같이 들어가는데 물상대유라는 것은 모든 담보물건에 딱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보셨던 어디에서만 인정되는 거예요?
저당권에만 인정돼요. 물론 질권도 있지만 우리는 안 배우니까.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는 유치권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유치권이 굉장히 약한 담보물권이라고. 그냥 네가 안 주면 나도 네 물건 안 돌려줄 거야. 이거예요, 이거 그냥. 자, 그래서 그 정도에서 저당권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정리를 좀 해보시고, 나머지는 뭐 크게 볼 건 없어요. 뭐 보자면 이것저것 뭐 많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298페이지 보세요. 자, 298페이지 보시게 되면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나오는데, 자, 저당권이 침해됐을 때 구제하는 방법은 299페이지 하나만 봅시다. 저당권도 물건이고, 그럼 물건이니까 저당권이란 물건을 침해했을 때 저당권에 의한 물권 추천권인 발생돼서 행사할 수가 있더란 얘기예요. 자, 다만 아까 다 얘기했습니다.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는 거다, 점유하는 건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반환청권은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 자, 이런 것도 외우는 게 아니죠. 원리를 이해하시면 돼요. 당연히 뭐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고 하게 되겠죠. 큰 문제 넣고. 자, 밑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 그대로 이제 확인하고 들어갑시다. 자, 저당권이 있고 채권이 있네요. 누가 주인이라고요? 채권. 얘가 그럼 뭐라고요? 종. 그러면 종은 주인과 분리해서 다른 사람한테 넘기거나 다른 채권에 담보로 하지 못해야 되겠죠. 뭐 법조문을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당연한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자, 저당권 소멸도 마찬가지예요. 채권이 주인이 소멸하면 저당권 종은 자동으로 뭐 한다? 소멸한다. 됐죠? 네. 다 앞쪽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이런 거 지문 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저당권을 보셨고, 저당권도 양이 꽤 많아요. 특수한 저당권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건 지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지 않고 주로 공동저당보다 근저당권이 좀 나오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 일단 여기까지만 해서 물권법에 대한 얘기들은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계약법으로 이제 들어가 보세요. 316페이지. 자, 이제 우리 민법은 세 가지 파트로 되어 있죠. 맨 앞에 민법 총칙, 그다음 물권법, 그다음 계약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사특별법이라는 게 있는데 뭐 지금 민사특별법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자, 마지막에 이제 계약법 들어가는데 계약법은 전체적으로 10문제가 나와요. 여기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서 계약법 총론하고 계약법 강론으로 나눠집니다. 지금 채권법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이쪽에서는 채권법으로. 여기는 채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약법 총론에서는 주로 이제 한 5문제, 계약법 강론도 한 5문제 나오는데 때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릅니다. 올해는 강론에서 많이 나왔어요. 강론에서 한 6개인가 7개 나오고, 그럼 여기서 뭐 3개, 4개 이렇게 나왔겠죠. 어떤 때는 이제 총론에서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계약법 총론은 나오는 데가 딱 정해져 있어요. 거의 대부분 다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계약법 총론에서 5, 6문제 나오면 거의 대부분 다 맞춰야 돼요. 그러면 계약법 들어가기 전에 그런 얘기가 없는데, 이 계약은 좀 물권법 얘기다, 채권법 얘기다? 채권법이에요, 채권법. 그러면 이 계약도 물권계약, 채권계약. 채권계약을 우리가 배우시는 거예요. 채권법은 물권법하고 좀 다르게 자, 좀 전에 우리가 물권 배우신 것처럼 물권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각각의 물권마다 법에서 정해진 효력이나 내용이 다 같아요? 조금씩 다 달라요? 다르니까 그 물권 종류별로 해가지고 그 각각의 물권들의 효력, 내용 이런 걸 쭉 배우신 거예요. 근데 채권은
내용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다 똑같아. 특정한 사람한테, 쓸 필요 없어요. 이것은 그냥 들으시면 돼요. 특정한 사람한테 뭐 하는 거예요? 청구하는 거예요, 청구. 다만 뭘 청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모든 채권은 전부 다 특정한 사람, 이 사람을 채무자겠죠. 채무자한테 뭐 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돈 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그러니까 채권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크게 배울 건 없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주로 어떤 걸 배우시게 되냐면 채권이 발생하는 원인이에요. 우리 민법은 채권이 발생하는 원인을 4가지를 정해놓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흔한 게 뭐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우리 중개사 시험에 떼가지고 계약법이라 해서 배우시는 거예요. 뭐 부당이득이라도 있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도 있고, 뭐 불법행위도, 그것도 다 채권이 발생하는 건데 그거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용어들이 좀 나오죠, 용어들이.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계약법은 채권이 발생되는 원인인 채권계약을 배우신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물권법하고 채권법이 이제 의미가 확 달라지는데, 물권법은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물권법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물권 무슨 주의라고 배우셨나요? 법정주의라고 해서. 물권은 법에 딱 정해져 있지. 그 물권을 우리 마음대로 만들거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물권법은 거의 대부분 강행 규정이 많다, 임의 규정이 많다? 강행 규정이 많아요. 그대로 해야 돼. 자, 그런데 채권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과 특정인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채권은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한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청구할지를 지들끼리 뭐 해서 껴서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배우신 반사회적이거나 그런 것만 아니라면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이 계약을 가지고 우리가 계약 뭐의 원칙이다? 자유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 계약 자유의 원칙에서 그 계약은 채권 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배우는 계약법에 나와 있는 법조문들은 주로 강행 규정이 많을까요? 임의 규정이 많을까요? 거의 임의 규정이에요. 자, 그러면 시험을 위해서 우리가 임의 규정이 뭐냐, 강행 규정이 뭐냐 이렇게 직접 안 물어보죠.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반하는 약정을 했다, 특약을 했다, 이게 유효냐 무효냐 또는 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 계약법에서 어떤 약정, 어떤 특약, 당사자 특약으로 또는 당사자 약정으로 뭘 할 수 있냐 없냐 또는 그 약정 특약이 유효냐 무효냐 그럴 때 거의 대부분 유효 무효? 유효. 그렇죠. 거의. 다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외적으로 강행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계약법에서 요 지문을 많이 좀 만들어내요. 특히 계약법 총론에 있는 건 다 임의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 계약법 총론은. 계약법 강론 저 뒤쪽에 강행 규정이 몇 개 있고 총론은 다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 성격이 확 달라요. 물권법은 마음대로 만들 수 없는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거의 물권법에 나온 법조문들은 거의 대부분 무슨 규정? 강행 규정이고, 우리가 지금 배우려는 계약법이라는 것은 채권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거의 무슨 규정이 많냐면 임의 규정이 많아서 당사자 특약 약정으로 배제시킬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구조를 잡고 이제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318페이지를 보세요. 맨 처음에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계약의 종류를 따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끔 한 문제씩 나오고,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뒤쪽 배울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니까 자, 기본으로 잡고 가셔야 돼요. 첫 번째 나오는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은 잘 문제 나오진 않는데 개념을 따지면 이건 법전에 정해놓은 계약이고, 그럼 이것은 법전에 정해놓지 않은 거다.
정해놓지 않은 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전에 채권 계약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것만 할 수 있다. 자유롭게 다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별별 계약들 다 할 수 있다고. 그걸 법조문에 다 일일이 써놓기 뭐하니까 현실에서 가장 흔하게 이루어지는 것들만 민법에 15가지를 정해놔요. 이것을 무슨 계약이라 한다? 전형계약이라. 그러면 요거 외에도 이 세상에는 다른 계약 할 수가 있겠죠? 그걸 비전형계약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는 이 전형계약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이 민법에 정해놨으니까 여기는 다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매매, 임대차, 사용대차, 무슨 뭐 다 이름이 있어. 근데 이것을 이름 있다 그래서 이거 유명계약이라고 그래요. 유명하다가 아니라 이름이 있는 계약이에요. 그럼 이건 민법전에 없는 거니까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명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계약법 강론에는 이 15개 계약을 하나씩 또 배우셔야 되는데, 우리 중개사 시험은 이 15가지 계약 다 나오지 않고 이 중에 3가지만 우리 중개사 시험에 해당돼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그게 이제 계약법 강론에서 배우실 거예요. 현실에서는 15개 계약이 있죠. 자, 그 정도로 보시고, 사실 이제 시험과 관련돼서는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가 돼요. 자, 다음부터인데 조금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쉬었다가 쌍무계약, 편무계약부터 다시 정리 좀 하도록 하죠.